모든 교황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7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가 한 2주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를 풀면 풀수록 이게 겹겹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이 나라 참 복잡한 나라요. 한 달 잘했지. 잘 먹고 살았죠, 한 달. 왜냐면 나는 자나깨나 다음에 뭐 하지? 다음 에피소드 뭘로 하지? 이 고민인데. 우리 방송 이제 녹음 다 끝나면은 우리 뒤풀이 가면서 다음 주에 뭐 하죠 하잖아요. 근데 한 달 잘했지. 그리고 전 세계에 분포하고 계신 대선 진리구 신도 여러분 책 좀 사세요. 태무진 투덕한 여러분 책 좀 사시고, 만약 저 한 권 샀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사세요. 책이 왜 이렇게 안 나가? 그리고 아날람 몰에서 물건도 좀 사야겠는데. 주소. 왜 자꾸 승질을 내요? 주소. 네, namyegi.com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 선물을 위해서는 아날람 몰에만 남얘기.com에만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AS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패친분께서 지난 방송을 듣고 사실관계가 엇갈린 부분을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1974년 요한 크루이프를 진공청소한 독일 선수 월드컵에서 베르티 포그츠가 아니냐. 베르티 포그츠가 맞아요. 왜 헷갈렸냐. 루디 펠러가 진공청소한 네덜란드 선수는 요한 크루이프가 아니라 레이카르트였어요. 둘 다 아주 위대한 더티 플레이어였습니다. 루디 펠러는 레이카르트한테 얼굴에 침을 맞았어요. 이 내용은 제가 책에 썼다가 제가 틀렸어요. 쓴 내용을 내가 틀렸어. 내가 쓰고. 자, 어쨌든 지적을 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한국에서 혼혈로 한국에서의 태어나신 혼혈 남성. 네. 예, 혼혈 남성 젊은이들은 군대에 어떻게 가는가. 면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때는 면제였어요. 네, 예전에 면제 맞았어요. 2011년부터는 징집이 된다고. 네, 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장이 나와서 징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감정이 슬프네요. 왜냐면 저번 주에 안 간다 그래서 갑자기 다니엘 헨리를 상정하는 순간 뭐가 치밀어 올랐는데 갑자기 또 간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럼 2011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면제인데 진짜 억울하겠다라면서 왠지 또 안 된 거야. 한둘 달만 일찍 태어나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왠지 안 된 이 기분. 사람 마음이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요동을 치는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한 남성 애청자분이 자기가 탈모인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머리 사진을 3장 찍어서 보내주셨다가 그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인가요? 다시 메일이 와서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탈모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탈모 가능성이 한 90은 된다고. 왜? 난 그 사진 봤는데 빽빽하던데. 그게 왜냐하면 정수리 쪽이 조금 밀집이 좀 덜 돼 있다. 그게 이제 사진이 그렇게 찍혀서 그런 모양인데 탈모인지 아닌지 보는 거는 얼마큼 두피가 훤하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공 쪽으로 갈수록 모공에 가까워질수록 머리카락이 얇아지냐 안 얇아지냐 그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진에서는 빈 문제 때문에 그런지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걸로 느껴졌어요. 뿌리 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저는 이건 탈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 점 때문에 아니어도 기다고 하는 거 아니신가. 그러면은 그분이 탈모 아닌데 걱정스러운 거야. 걱정 때 머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동료를 늘리겠다는. 아니 전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저는 웰컴까지만. 제 마음은 웰컴까지만이지. 아닌 것 같은데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납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분석을 좀 해달라고 부탁해 오셨던 영화가 있습니다. 에너미죠. 네. 드니 빌레브 감독의 2013년작이고요. 아니 이 양반과 홍상수 감독은 뭐 우리 그게 단골이세요. 세상에 많은 감독이 있는데 굳이.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에너미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래 뭐 해지 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알탕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남성 영화, 알탕 영화 이런 표현을 요즘 쓰죠. 네. 보안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남성 영화를 소위 알탕 영화라고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이슈가 있어요. 이 이슈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부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자, 저희 방송은 티스템 모바일 관리 연구소의 하여 같은 은혜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1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엔 사연이 왔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 에너미. 자, 먼저 이 영화는 도플갱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원작자가 이제는 타기한 지가 좀 되셨죠. 주제 사람하고. 아, 나 이 이름 있잖아. 너무 멋있어. 너무 있어 왜? 소설가는 응당히 이런 이름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름하면 네. 한국 이름으로 좀 있어 보이는 이름 뭐가 있을까? 나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 네.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 신화나 H.O.T 멤버들 이름 원래 본명들이 문인 이름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칠연이? 박충재, 안칠연 뭐 이런 거 있잖아. 정필교. 왠지 문인 이름 같잖아. 근데 강타 있죠, 강타. 우리나라는 안치련이라는 이름이 촌스러운 느낌이라서 강타로 예명을 지어줬는데 이수만 아재가. 근데 시인 안치련 하면 근데 내 이상문학상 수상자. 그래서 아이돌 하신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갔을 때 강타는 네. 스트롱 펀치잖아. 너무 유치한데 안치련 하면 안치쉔인데 7개의 불꽃이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본명 그대로 썼는데 중국 사람들이 다 이름이 왜 이렇게 멋있냐고. 발음도 멋있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약간의 그 감정 차이와 약간의 그 발음 차이로 느낌이 확 다른 거지. 그런 거 동인 문학상 수상. 박충재 이런 거 왠지 저는 딱 그러면 그래서 딱 이거는 글 쓰는 사람이구나 싶은 이름은 저는 사실 고은신 고은 선생님이 전 딱 이거 이런 이름은 글 쓰는 이름 같아. 문희준 네. 진짜 에세이스트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피천득의 뒤를 읽을 것만 맞아 같은. 맞아. 일단 그 H.O.T와 신화의 본명들이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그 테이스트가 있다. 느낌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 그냥 생각에. 그리고 은지원. 그렇죠. 은지원 왠지 스릴러 소설을 섬세하고 감성적으로 잘 쓸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은희경 씨처럼 그쪽이야? 감각적인 어떤 감성적으로. 자, 주제 사람하고는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문학인이죠. 네.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이분이 노동자 출신의 좌파예요. 이분의 보직이 뭐였냐? 노동자로서. 용접공 출신이에요. 2010년에 타계를 하셨고 저는 이분의 팬입니다.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그 문학 사조 이름이 있어요. 네네. 마술적 사실주의라고도 하고요. 20세기 문학의 중요한 사조인데요. 자, 이게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과를 설명할 필요도 못 느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인간의 욕망과 고민은 펼쳐지죠.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첨예하게 묘사하는 게 마술적 리얼리즘이에요. 이 마술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가 포르투갈에서는 주제 사라마고가 있고요. 남미로 가면 가브리엘 마르케즈, 이사벨 아옌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사벨 아옌데는 칠레에서 그 죽임당한 대통령 있죠. 네. 바로 그 아옌데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뼈대 있는 집이군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이사벨 아옌데 이분의 영혼의 집이라는 작품은 개인적으로 몹시 추천합니다. 정말 감동적이고요. 재밌고요. 슬퍼요. 이 포르투갈이 이런 정서인지 포르투갈 영화에도 이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마누엘 데 올레베이라라는 영화 감독의 그런 뭐랄까 앙젤리카 이상한 사례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면은 굉장히 뭔가 그 비슷한 분위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시체가 되었는데 시체가 된 어떤 소녀에 대한 뭐 어쨌든 그런 류의 이상한 요 동네만의 독특한 분위기에서 완전 마술적인 무슨 환상의 세계도 아닌 것이 어떤 뭔가 겹쳐져 있는 마치 이승과 저승의 어떤 사이에서 무언가 있음직할 법한 어떤 일? 상황은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전통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 이쪽 시내. 감성이 아무래도 그런가 이제 보다. 그거를 그 지역적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베리아 반도에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베리아 반도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있단 말입니다. 스페인에 둘러싸여 있어요. 포위되듯이. 포르투갈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바깥은 다 바다고. 다 적국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권인데 바다 건너면 아프리카는 이슬람 문명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된 섬 같은 문명의 끝자락에 있는데 포르투갈이. 그래서 어떤 일도 그냥 생겨날 수 있다. 어떤 비극적인 일, 국가적 위기. 이런
관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반도인데. 우리도 반도니까. 사방이 다 뭐 그렇고.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는 또 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분위기. 그 분위기. 그렇네요. 사람하고의 경우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네. 이분의 또 다른 대표작이 돌뗏목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돌뗏목은 돌로 된 뗏목이 뭐냐? 이 뗏목이 이베리아 반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 대륙에서 뚝 떨어져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돌아요. 그냥 그런 상황이 일어났단 말이야. 어쨌든 이베리아 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요. 갈등하고 살아남아야 되잖아. 네. 바로 이런 게 마수적 리얼리즘이에요. 이 과정이 리얼한 건데 눈먼 자들의 도시 이거 줄리안 무어 주연으로 영화화도 됐었죠. 네. 됐었죠. 예. 한 도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하나씩 멀어가요. 나중에 죄다 멀어요. 그녀 빼고. 이유는 없어요. 이런 일은 그냥 벌어지는데 그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데 누군가는 또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여러 군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까지 계속 치고 갈 줄 몰랐어요. 사람이 빠져드는 상황을 그렇게 나락으로 계속 칠지 몰랐거든요. 에이 끝까지 가잖아. 설마 했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뭐 집단 강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수많은 조건이 존재하는데 미안해. 난 흡족했어. 이 정도는 해야 그러셨을 것 같아 대표님은. 뭔가 리얼한 느낌이 내한테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작가의 상상력이 뭔가 나한테 펼쳐졌을 때 나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나도 장엄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럴 수는 있겠다 뭐 생각을 하는데 설마 하면서 봤거든요 저는. 근데 봐봐 사람을 구성하는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각은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 능력 하나만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그 얼마나 쉽게 인간들이 동물로 떨어지냐는 거야. 이거를 극한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그리 멀지 않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숭고할 수도 있는데 결국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성인 군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이 문제잖아요. 근데 또 이 선택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만 가능한 거잖아. 네. 그걸 정말 끝까지 가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할 영화의 원작인 도플갱어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도플갱어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많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나는 아닌데 나 주로 이제 연예인을 보다 보면 네. 이거 정말 닮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많지. 도플갱어가 원래는 독일의 전통 괴담이더라고요. 네. 도플갱어가 영어로 뭐냐? 도플이 더블이래요. 도플갱어는 더블 워커 혹은 더블 고어. 고는 가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두 개가 걸어 다닌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죽거나 다친대요. 그러니까. 혹은 뭐 자기의 생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도플갱어를 그냥 발견해요. 네.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주인공 이제 서로가 서로의 도플갱어면서 주인공인 거죠. 충격받죠. 그러니까 갈등하고 또 막 욕망해. 그러다가 파국으로 막 치닫는데 이 과정은 설득력이 있죠. 아주 그냥 레알 그 자체입니다. 요게 또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의 한 작품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주제 사람하고는 굉장히 집요해요. 어느 정도냐면 등장인물 이름도 잘 등장이 안 해요. 뭐 의사, 노인, 여자, 창녀, 두목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독자들이 끝없이 해석하게 돼요. 문단도 엄청 길어요. 줄바꿈도 안 해. 그리고 인물들의 대사가 그냥 문장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줄바꿈 안 하고.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요.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튕겨져 나올 수도 있어. 읽다가 이거 좀 하면서 이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 글의 스타일이 안 맞으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어릴 때 네. 이런 어떤 홍 작가님 같이 이런 좀 배우신 분들이 어떤 제가 배우신 분이에요? 텍스트 아주 배우신 분이 텍스트를 어떤 읽다가 굉장히 흡입력 있고 장엄함다 했다가 나는 그런 느낌 못 받아서 난 등신인가 뭐 이런 약간 아니 생각한 적이 많거든요. 주제 사람하고의 작품은 흡입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흡입력을 느낄 때까지 고생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그건 있지. 그렇지. 왜냐면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못 느낀 아니, 나는 무슨, 뭔가. 이거 한 페이지 20장 넘어가기 전에 되게 괴로워요. 왜냐면 요 비슷한 예로 최근에 아가씨의 원작이었던 영화 네. 있잖아요. 아니 소설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읽는데 그게 100페이지까지가 거의 설정이에요. 책도 두꺼운데 100페이지를 넘길까지 난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소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걸 또 읽어야 보상받잖아. 그치. 그걸 앞에 읽고 나서 이제 그다음 전개가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까지가 힘들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책이 워낙 아가씨의 원작이다 보니 난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소설이 궁금해서 샀는데 사람들이 너무 뭐 욕망이 들끓거리는 뭐 빅토리아 시대 뭐 흡입력 있는 써놨는데 내가 한 100페이지 넘어가기 전까지 뭐 흡입은커녕. 자, 그러면 질문. 100페이지 넘어가고 어땠어요? 100페이지 넘어가 좀 달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스타일상 이게 옛날 고전 작가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뭔가 말을 다 해야 돼. 속된 말로 서설이 길구나. 그렇죠. 그 서설이 길어. 그러니까 왜 일본 소설 작가처럼 약간 단순하게 그래서 그랬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곳을 지나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어쩌고 영국식 실증주의가 굉장히 실증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왜냐면 박찬욱 감독님은 분명히 이 소설을 읽고 이거 되겠는데? 하면서 각색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무슨 생각했냐면 난 이거 읽고 되겠는데가 아니라 아이고 못 쓰겠는데. 약간 왠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근데 이제 참 말로는 못하는 거야. 왜 홍 작가님처럼 저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근데 주제 사람하고도 작품에 빨려 들어가기 전까지 좀 괴로움을 주는 작가예요. 그럼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이고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인물의 배경, 과거 행적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서서히 이 사람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인물이 오랜 친구처럼 굉장히 친숙하고 입체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얼굴과 옷차림까지 그려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작품에 빨려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또 몰입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체를 드니 블레브 감독도 많이 이런 원작자의 특징을 참고한 것처럼 보여요. 제 느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가 몹시 철학적인 작품을 쓴 문학가로 이름이 굉장히 높았어요. 뭐 문학의 철학자다 이러는데 사실은요. 주제나 떡밥 자체는 그렇게 철학적이진 않아요. 냉정히 얘기해서. 심오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뭐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동물이냐. 국가는 어떻게 개인을 통제하냐. 이 정도 주제거든요. 사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차원으로만 보면 웬만한 SF 소설들 있죠. 네. 훨씬 깊어요. 예를 들어서 SF 소설 보면은 인공지능 소재만 해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SF 기본적인 질문이 인간의 기준이 뭐냐는 거거든요. 훨씬 더 첨예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SF 소설들이. 근데 주제 사람하고 작품이 왜 대단하다냐고 하냐면 질문은 단순하고 뻔한데 아까 시호님 말씀대로 극한까지 가잖아. 치닫아요. 정말 레알이잖아. 진짜 이야기를 몰아붙인단 말이야. 그리고 매 순간 어떻게 몰아붙이냐면 등장인물들한테 1분 1초가 다 선택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그야말로 선택이 지옥이거든요. 인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려고 하죠. 그리고 대체로 성공을 하잖아요. 이 장인 정신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 생각인데 이 사람 창작을 굉장히 괴롭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쵸. 어쨌든 예술이라는 게 테마야 뻔하지. 우리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현대물의 테마는 거의 구할은 이렇게 요약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독과 소외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할은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를 가져다줘도 거의 구할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외로웠어. 그 고독과 소외 있잖아요. 거기에 상실을 넣어도 되고 그치, 상실을 넣어도 되고 욕망을 넣어도 뭐 자아와 뭐 좌절을 넣어도 되고 타인에 대한 뭐 이해와 고독과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얘기는 뻔하죠.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예술은 결국 무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독과 소외라고 하면 그 고독과 소외가 얼마나 그 몸서리 쳐지게 무드로 자아내 주는 그걸 상상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주제 사람하고의 필법이 영상으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가. 그럼 이제 슬슬 우리 영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드니 빌레브 감독,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을 했고요. 네. 데니스가 아니라 드니예요. 모국어가 프랑스어인데 캐나다 출신인데 캐나다 퀘벡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프랑스어권이죠. 네. 드니 빌레브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를 몇 번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원제는 어라이벌, 번역된 제목이 컨택트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시카리오 얘기도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데 컨택트가 최근작이고 시카리오가 전작인데 전전작이 바로 이 애넘이에요. 네. 자,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스포일러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포일러 전문 방송입니다. 2013년 작품이지만 그래도 스포일러 주의하라고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얘기하잖아. 늘. 여러분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이런 거 늘 얘기해야 돼. 고려는 망했어. 없어졌어? 고려 망했어.
사실 이 작품을 왜 청취자들이 요청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네. 보고 나니? 난해하고요. 난해한데 영화가 몹시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 네. 무엇이 있냐? 있긴 있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있어 보인다. 미녀가 있어. 엘프가 있어. 엘프가. 깜짝 그죠. 놀랐어. 나 근데 그분 이 엘프녀 있잖아요. 네. 임신한. 네네. 이게 다른 여성이 두 분 나오는데 네. 다른 분도 금발이지만 이 임신한 여성분은 정말 백금발이잖아요. 네, 되게 진짜 엘프 같은 게 엘프예요, 진짜.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난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신기한 게 완전 예쁘던데. 이 금발의 이 백인 미녀에 대한 이 어떤 그거는 어떤 코어에 있는 건가 보면서 내가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예쁠까라는 생각하면서 요정 같았어요. 그치. 근데 이런 말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서구 세계가 우리의 현재 이 지구를 규정하고 있고 미의 기준을 우리한테 심어놔서 이런가. 혹은 우리가 그 미의 기준을 우리가 서양을 배우기 위해서 추종하는 결과 우리의 어떤 미적 감각이 왜곡되거나 혹은 편향됐다라고 하기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었을 때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 하나가 유럽의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국력도 높았죠. 그렇죠. 문화 수준이 훨씬 높았고 네. 돈도 훨씬 많았어. 그렇죠.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이 금발 미녀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에 있는 건지 심어진 미적 기준인 건지가 애매한 게 보는 순간 이렇게 본능적으로 저 여자 되게 예쁘다라는 어떤 근데 단순히 이쁘다가 아니라 그 금발 미녀가 주는 그 엘프적인 그 감각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원래 뭐 백인이니까 피부가 하얗고 그럴 건데 피부가 특히 투명하도록 하얗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백금발이잖아요. 머리카락과 피부색이 경계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엘프 같아요. 바로 그런 외모의 여성을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술탄들이 가장 좋아해서 술탄은 자주 못 봐서 그런 거 아닐까? 자주 못 봐서 특이한 수집품이랄까? 술탄은요. 술탄한테는 할렘에 속해 있는 여자들이 수백 명이 넘어요. 오스만 투르크 시민도 아니고 술탄인데 뭘 특이할 것까지야. 안 특이할까? 왕이잖아. 아니 제국의 황제인데. 제국의 황제인데 제국이에요. 그냥 소국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정실 왕비 자리를 차지하는 거 가장 많은 총애를 받으면 되죠. 근데 가장 많은 총애를 금발 미녀가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황후가 돼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나는 아들이 술탄이 될 거 아니야. 네. 그 술탄은 또 금발 미녀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술탄이 점점 얼굴이 하얘지고 눈이 푸르스름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 터키 사람들은 이 대소신료들 백성들은 터키인인데 정작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술탄이어야 될 이 남자는 유전자 검사해보면 어째 점점 우리가 맨날 열등하다고 흉보는 저 유럽 놈들처럼 비슷해진단 말이야. 우리한테 안 가까워. 저기 가까워. 유전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쪽이 돼버리는 거죠. 슬라브족 쪽이 되는 거죠. 슬라브족 미녀. 그러니까 러시아 미녀죠. 그래도 수찬들이 가장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뭐 이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얘기를 길게 하는지. 아니 근데 왜냐면 이 여성분이 거의 두 번째 커튼가에 나오는데 등장하는 순간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분이 그랬어요. 두 분 다 금발 미녀인데 이분이 특히. 임산부 누드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이분이 특히 다시 얘기하면 자꾸 얘기하게 돼.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외모예요. 그래서 이 임산부 누드를 보여주죠. 두 번째 컷. 그러니까 이 여자 왜 내 그 얘기냐면 아까 마술적 리얼리즘 얘기했고 이 영화가 도플갱어를 다루는데 이 여자의 외모가 그런 무드를 좀 줘. 한몫하죠. 그건 그래요. 그런 무드를 이 영화가 거의 잿빛 톤인데 거의 금발 톤이죠. 황금색 잿빛 톤인데 이 황금색 톤에 이 여성의 피부와 머리색과 그 스타일이 어떤 무드를 줘요. 그건 사실이거든. 특히 그 처음에 첫 컷에 나오는 그 임산부의 누드와 그 대사. 혼돈은 해석되지 않은 질서다. 그 두 개의 대립이 이 영화의 무드를 잡고 가버리거든. 이거 뭐지? 이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임산부가 아주 그 편안한 파자마 같은 걸 입고 이 안락해 보이는 집안의 소파에 이렇게 그 남편의 어떤 케어 이런 거를 받으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면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적인 그런 그림이겠지만 임산부가 그냥 아무 배경 그 칙칙한 배경에 그 혼자 그냥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위험한 풍경 같죠. 왜냐하면 임산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몸의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뭔가를 탄생시키기 직전이잖아요. 그건 뭔지 모른단 말이야. 으깨를 살짝 불러야 되는데 배가 너무 부르셨더라. 그럴 수도 있지. 애가 빨리 자라나 쌍둥이인가? 그럴 수도. 혼돈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서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문장이죠. 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틀린 구성은 또 없는 말이야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제 영화는 처음에 자기가 제시한 거를 보통은 해결해야 되죠. 내용으로든 톤 앤 매너로든.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의 20일 기자들처럼 나도 이 영화를 보면서 보물찾기 체구를 하는 거 있잖아. 네.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도 없으니 한번 저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영화는 비밀 섹스클럽 같은 곳 있죠. 여기서 이제 여성이 스테이지 위에서 그 성인쇼 하는 거 있잖아. 자위쇼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들이 나와서 또 옷을 막 벗어. 그런 곳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그 은접시 식기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접시 뚜껑을 열었더니 음식 대신 거미가 나와. 아주 큰 거미가. 웬만한 남자 큰 주먹만한 거미가. 그리고 이제 그게 약간 어떤 거미가 다 육식이지만 네.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타란툴라스러운 에, 독거미 같은 위험한 털이 막 슝슝 느낌의 나서. 어떤 그런 거미죠. 그렇죠. 다리가 실 같은 다리가 아니라 굉장히 근육질 다리를 가진 그런 거미를 이 힐만 신은 나체 여인이 말이죠. 그 힐로 이 거미를 밟아 죽이려고 하면서 네. 터지기 직전에 터지는 모습은 안 나오고 근데 그 그러면서 쉽게 터지지 않고 뭐가 반격을 한다든가 거미가 뭔가 독을 뿜는다든가 뭔가 하여간 위험한 무언가가 이 반사작용이 순순히 죽을 것만 같지 않은 정도의 등치를 가진 거미가 그런 위험한 무드를 자아내면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딱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도입부로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부분은 영화 전체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서사적으로는. 네. 근데 무드를 잡는 거 있잖아요. 네. 톤 앤 매너를 잡는 거에서는 전 솔직히 기가 막혔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영화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또 다른 것에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평산네이처. 여러분 평산네이처 하루 세 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저희 아날람은 평산네이처의 하여와 같은 은혜의 바다에서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여러분 추석 선물 부모님에게 수험생 조카에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다. 난 진짜 추석 한 2주밖에 안 남아서 빨리 주문하셔야겠네요. 아 그렇겠네. 이 방송에 나갈 때쯤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얘기 있죠. 이걸 듣자마자 잠시 일시 정지를 누르고 아날람 몰에 가서 산 다음에 와서 이어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방금 네. 대표님 웃음은 동의의 웃음이 아니었나?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만하자는 웃음이에요. 자, 이 영화의 서사는 뭐 간단한 편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교수님이에요. 네. 근데 사회는 개인을 통제해 왔다. 이런 강연을 하고 있어요. 네. 평소 표정을 보면 별로 삶의 행복도가 안 높아 보여. 그래도 이제 연인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아무튼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다는 그 통제 패턴. 근데 이 사람 생활도 패턴화돼 있어요. 다 네. 떡밥이야. 같은 강의를 반복하고 같은 여자와 여친과 같은 섹스를 반복하고 그다음에 이 통제라고 하는 개념도 또 한 번 떡밥을 주거든요. 처음부터. 그렇죠. 배우자가 하자고 할 때는 안 해. 섹스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고 또 생각나는 거야. 여자친구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또 덮치다가. 그러니까 오늘의 의무 이런 느낌으로 오늘의 일과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덮치고서 또 거절당해. 뭐 이런 장면도. 이것도 통제와 통제 실패죠. 이 통제라는 개념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떡밥들이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그러다가 마이너한 국산 영화를 한 편 렌탈을 해서 보게 돼요. 네. 여기서 도플갱어를 발견하는 거죠. 자기랑 똑같은 배우를 조연 배우인데 또 강연 중에 해겔이 나와. 이러면 영화평을 하려는 사람들은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거 파닥파닥 하라고. 근데 이거 알면서 걸리게 돼. 근데 떡밥 투척도 사실은 아티스트의 특권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자기 마음이잖아. 어쨌든 그 뒤로는 주인공은 이 배우를 알아내서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 만나죠. 마침 자기의 도플갱어에 꽂혀 있는 이 장면에서 자기 도플갱어를 자기가 봤는데 도플갱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 떡밥의 대잔치야. 자, 임산부 누드로부터 시작했잖아. 근데 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는 창조주잖아. 그렇죠. 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 자, 이제부터는 그 교수 주인공, 배우 주인공으로 나눠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교레날 베레날.
배우 주인공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 예쁜 네. 분. 이 배우 이름이 사라 가돈. 헬렌이죠. 역에서는. 그리고 나 솔직히 이런 얘기도 이게 외모 평가를 굳이 또 계속 외모 얘기하다 보면 네. 이분의 풀샷을 보면 상반신과 하반신이 다른 사람 같아. 그죠. 그래요? 왜요? 상반신은 너무 여리여리한 엘프인데 하반신은 약간 통통하셔 이분이. 그래서 보면서 이게 되게 CG 같은 거야. 배는 확실히 뭔가 다듬은 건데. 약간 그렇구나. 그랬어요. 배우 주인공의 어머니가 한신 등장을 하세요. 네. 아들한테 자꾸 뭘 먹이라 그래. 이것도 당연히 의도적인 장면이죠. 어머니는 양육하는 존재고 먹이는 존재다. 뭐 철학적으로 그렇죠. 네. 이것도 떡밥이잖아. 그 장면이 그랬어요. 블루베리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네가 그럴 리가 없지 이러면서 네. 먹이잖아. 여기 이제 다 먹으라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장면이 되게 애매하고도 신기한 장면인데. 그러니까. 네. 배우 주인공은 교수 주인공의 삶도 욕망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그 사람의 여자까지도 욕망하기 시작해요. 그 배우 주인공은 교수 주인공의 여자친구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연기력을 동원해가지고 없는 화를 막 만들어서 화를 막 내. 그래서 막 그 겁을 줘가지고 저기 그 옷이랑 차키랑 당신 여자친구까지 집부터 시작해서 다 나 하루만 빌리겠다. 근데 이 보면은 맨 처음에 제이크 질레날이 우리 이제 주인공 배우가 제이크 질레날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 비밀 클럽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는 그러니까 거야. 맨 처음에 나왔다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온 이제 그 영화가 시작하면서 나온 사람은 교수인 제이크 질레날인데 마지막을 보면은 그 클럽에 있던 사람은 배우인 제이크 질레날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를 보면은 그런 클럽에 갈 정도로 뭔가 그런 섹스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헬렌과 대화를 보면 대사 중간 외도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손쉽게 뻗어서 가질 수 있는 여자잖아요. 교수의 여자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꼭 자야겠다. 욕망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블루베리도 이 두 사람의 이성에 대한 취향은 비슷한 걸로 나와요. 네. 워낙 도플갱어고. 첫 봐도 그냥. 그래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욕망도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배우 주인공은 블루베리를 평소에 좋아하고 네. 평소에 교수 주인공은 블루베리를 또 싫어하는 걸로 나와. 그러면서 나는 이 감독 뭘 어쩌자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엄마가 너 블루베리 좋아하잖아 무슨 소리 하냐고 하는 그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 때부터가 배우 주인공이 교수 주인공의 삶의 방식까지 욕망하는 그런 단계의 어떤 전이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교수 주인공도 배우 주인공의 아내를 그럼 나도 탐해주마 이러면서 또 거꾸로 역공에 들어가요. 배우 주인공은 교수 주인공의 여친과 함께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나요. 난 이 장면이 웃겼던 게요. 난 사실 이 장면이 좀 웃었어요. 왜냐면은 교수 주인공의 여친은 네. 다른 요즘 기준으로 치면 확실히 주체적인 여성이잖아. 네. 내가 싫을 때 안 해. 너 뭐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 이 새끼 누구야 하잖아요. 왠지 웃긴 게 되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야. 내가 싫으면 안 해 이 새끼야 이러고 하다가 어딜 근데 또 들이대, 이 새끼가. 배우 주인공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문제잖아. 근데 배우 주인공은 자기가 일종의 캐나다니까 캐남이야. 맞아. 너무 뭔가 하고 싶으면 해야 하고 너무 사람이 단순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페미니스트한테 꺼져 이 새끼 하다가 결국은 그 자동차가 지화를 지가 못 이겨서 지화를 지가 못 이겨 자동차가 이렇게 나뒹구는데 그 나뒹구는 게 CG다 보니까 약간 그게 좀 어색해서 그 관성의 그 중력의 네. 그걸 어색하다 보니까 그게 웃겼어요. 난 살짝. 그리고 그 정도 박은 거 치고 너무 박살났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둘이 남녀가 투닥거리는데 그럼 내려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럼 후락 죽어버리니까 그게 좀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래서 페미니스트에게 근데 페미니스트도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교수의 여자친구는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삭의 임산부 누드 그 헬렌 역의 네. 사라 가돈 이분의 누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조각상 같은 느낌, 야한 느낌이 안 나. 네. 몸이 야한 너무 느낌 안 나요. 예쁘니까 대리석 조각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오버해서 말하면 어떤 좀 뭘 게시하려고 한다. 뭘 제안하라고 한다. 지금 감독이 좀 개시적인 느낌이 있다. 그리고 개시적인 느낌도 이게 인간의 또 이게 코어에 있는 게 사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랬어요. 임산부 누드가 펼쳐지는데 내가 여기서 음심을 품으면 왠지 내가 약간 좀 쓰레기. 그래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코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를 빌레브 감독이 의도했을 수도 있다? 그치. 저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 옛날에 그 고대의 비너스상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났어요. 그녀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엄마는 숭고하다 이런 느낌 같은 여성이라도 왜 내가 어떤 이성으로서 왠지 유혹하고 싶은 여성이나 그런 여성이 하지만 아니라 임산부는 엄마는 근데 그 임산부도 그런 쪽이니까 임산부의 누드가 보였을 때 여성의 누드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 어떤 어머니의 어떤 그런 원형이랄까.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대상화하는 어떤 그 약간 이성적인 존재 조금 벗어나 있는 네. 느낌으로 묘사된 기분이 있는 거죠. 그 기분 플러스 아름다움의 어떤 절대값에 대한 거. 그쵸? 난 이것도 있다고 봐. 제가 아무리 임산부고 임산부는 어머니의 원형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여성이 벗고 있는데 제가 남자고 이성애자인데 보면 안 좋을 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와 죽인다 이런 게 있고 우와 요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리고 창백하게 하얀 피부, 티 없이 하얀 피부에 완벽한 금발배가 백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야. 하여튼 배우 주인공과 교수 주인공의 여친이 이 두 남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네. 교수 주인공은 배우 주인공한테 온 우편물을 또 열어요. 자기도 역공에 들어가서 배우 주인공의 임신한 아내죠. 네. 아내와 섹스를 한 후죠. 근데 역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역공이라고 그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리버스라고 하죠. 자신도 이 사람의 이제 어쨌든 간에 아내와 뭐 잘만 하면 관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교수 주인공은 그것이 뭔가 가당치 않다라는 생각에 이 관계에서 자기가 뭔가 자기도 솔직히 아무런 모른 척하고 이렇게 어떤 한번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하다못해 뭐 그녀의 누드를 뭐 훔쳐본다. 그녀가 부부니까 원래는 네. 서슴없이 옷을 벗잖아요. 그걸 지켜본다든가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도 안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밌는 건 그거지. 배우 주인공은 교수 주인공의 여친과 교감에 실패했잖아. 꺼져 병신아가 됐잖아. 너 이 새끼 누가 너 이거 손에 이거 반지 자국 넣어. 지옥의 페미니스트한테 불인장을 받는데 이쪽은 문제가 뭐냐면 남자 스스로가 이것은 뭔가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가 오잖아요. 거리를 뒀는데 이 순간 배우 주인공의 여자 임신한 아내 헬렌은 직감적으로 알잖아. 이 사람이 네.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오히려 섹스 즉 뭐냐면 교감에 성공하죠 오히려. 둘은 교감에 성공하고 이쪽은 교감에 실패한 건 곧 죽음으로 욕망이 실패해서 죽음으로 갔는데 이쪽은 어떤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네.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한 유일한 순간이야. 그 순간이.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들도 서로 딴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자기의 원래 배우자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통했죠. 네. 그랬죠. 자기의 배우자인데 뭐 너 교수 주인공 전화 왔는데도 불구하고 헬렌은 옛날에 바람 폈던 그 여자인 줄 알고 그 사람 남편인 줄 알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쪽 사람도 너무 관성적인 커플이었잖아요. 교수 네. 커플은 그렇게 뭐 아주 뭐 다투는 커플은 아니지만 서로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은 커플. 그렇죠. 그런 관성적인 커플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교감이 없는 서로 간의 어떤 근데 그 교감이란 건 흔히 말하는 언어적인 걸 뛰어넘는 어떤 것이란 거지. 내가 너를 이해하는 순간인데 그러니까 그 순간이 굉장히 되게 아름답죠. 왜냐하면 영화에서 유일하게 상대를 말없이도 이해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순간인데 그게 앞에 그 지옥의 페미니스트에게 살해당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녀가 살해당했죠. 맞아. 두 사람한테 자동차가 살해당했죠. 맞아. 애꿎은 자동차가. 자 그렇게 교감을 하고 섹스를 하죠. 네. 그러고 나서 교수 주인공은 배우 주인공한테 온 우편물을 여는데 거기서 열쇠가 나오죠. 네. 그 열쇠가 나오잖아요. 열쇠는 중간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섹스클럽에 출입한 사람이 교수 주인공인지 배우 주인공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게 거기에 출입한 사람은 배우 주인공인 네. 걸로 짐작되는 게 나중에 왜냐면 배우 주인공의 그 아파트를 열쇠를 열어주는 경비가 네.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번에 나를 데려가줘서 고마워했는데 열쇠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받으셨나요? 나는 못 받았다. 나를 데려가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그 우편물 뜬 거기에 열쇠가 들어있으니까 네. 그게 아마 그 섹스클럽에 또 자기에게만 허락된 프라이빗한 열쇠이겠지. 그러니까 그 경비한테 그 말을 듣고 아 이것은 열쇠가 어떤 그런 뭔가 있구나 싶으니까 열쇠를 파악한 순간 헬렌에게 핑계를 대죠.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뭐 있어? 하는데 헬렌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헬렌의 방에 들어가죠. 네. 그랬는데 헬렌은 없고 네. 아마도 헬렌이 변한 결과물일 것인 거대한 거미가 딱 있는 거야. 엄청나게 커다란 거미가.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큰 거미가 그게 영화의 도입부에 나왔던 그 힐 신은 나체 여자가 네. 밟아 죽일락 말락했던 그 거미의
굉장히 그 확장판 네, 예, 그렇죠. 거대화된 버전에 그러고 나서 영화는 바로 끝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이 거미 메타포는 왜 도시 저 네. 멀리에서 또 걸어오는 게 있죠. 네. 그 장면 굉장히 장엄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불이 꺼지면 난 어떡하나 그대가 없는 이 어둠 어떻게 견딜까 뭐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까지 영화 그 무드와는 하나도 안 맞는 갑자기 경쾌한 노래가 나와요. 자, 이 영화가 절제되어 있는 톤으로 서서히 밀어붙이다가 액션이라고 할 만한 장면이 딱 2건 터지는데 네. 자, 자동차 사고 한번 나고요. 그다음에 대형 거미가 딱 등장해요. 깜짝 놀랄만 하죠. 관객들 입장에선. 그러면서 확 끝난단 말이야. 굉장히 급작스럽죠. 네. 그 충격력도 있고 그러면서 영화가 딱 끝나니까 여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하고 끝나요 진짜. 이 효과는 진짜 전 굿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 이제부터 우리는 영화의 정체를 좀 파봐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이야기 구성은 스릴러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스릴러 SF래. 그러니까 환타지 뭐 스릴러 네. 뭐 이렇게 환상 스릴러. 주인공이 도플갱어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이야기를 네. 만나서 갈등하는 이야기 스릴러죠. 근데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 서사는. 그럼요. 이것도 역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와 욕망을 작품이죠. 사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럼. 교감, 현대사 교감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고독과 소외와 욕망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인이 사랑이라고 믿는 감정의 허상을 지적한 작품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더. 예. 사실 일어나는 사건들도 단촐해요. 네, 그래서 영화가 되게 짧아요. 영화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90분이에요. 그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음악, 그다음에 카메라 연출 구도 이런 걸로 긴장감을 불어넣고 유지를 하는데 네. 이거 시카리오의 도플갱어 버전인가? 시카리오보다 구성상으로 보면 컨택트랑 굉장히 유사해요. 컨택트도 보면 맨 처음에 아이가 죽는데 그게 이 여자가 보는 미래라는 거를 설정 안 해주고 떡밥으로 부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그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가 맨 첫 커트고 임산부의 누드, 그 다음에 자막, 그 다음에 섹스클럽 들어가는데 이게 배우 주인공인지 교수 주인공인지 안 가르쳐주고 영화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그걸 흐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게 합치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시작도 비슷한 게 콘택트도 교수잖아. 아, 그렇네. 시작 들어가면서 강의실로 들어가지. 강의실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네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그래서 보면서 구조랑 그게 너무 흡사하고 유사해서 그냥 앞에는 그냥 컨택트 시나리오 쓰면서 각색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앞에 이렇게 하면 무드가 확 잡혀.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필모그래피일 수도 있다. 아니지. 편안한 자기 복제지. 아니 좋게 해석을 난 해본 해주자면. 거니까. 결국은 떡밥은 감독의 특권인가? 특권이죠. 특권이죠. 철학적인 맥락으로 굳이 묶을 소지는 많은 영화예요. 이게 의도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의도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냥 찍히는 장면이란 건 없잖아요, 대표님. 프레임 안에 모든 건 감독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를 하고 영화를 해석하는 게 일단은 우리 평균적인 이제 영화 해석의 어떤 기본 자세이긴 해요. 뭐냐면 이 영화 자체가 감독의 의도로 완결된 세계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감독도 아무 생각 없이 현장에 나갔는데 배우가 너무 잘했거나 촬영 감독이 아이디어를 줬거나 아무 생각 없는데 미술 감독이 오늘은 이 벽지가 더 예쁘다라든가 뭐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마지막에 취사 선택을 해서 나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앞에 내 눈앞에 놓여졌을 때 어떤 느낌적 느낌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던져진 떡밥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본 사람이나 해석을 하는 사람이나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학부생이나 혹은 석사 과정이고 네. 영화를 충분한 분량으로 논해야 돼. 그래서 어디 발표를 해야 되거나 교수님한테 드려야 돼. 그러면 제가 한번 써봤어요. 대충 얼개를. 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성은 탄생을 주관한다. 탄생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한다. 여성은 곧 자연이며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임산부의 나신을 등장시킨 도입부는 계시적이다. 그러한 여성성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남성 즉 인간에게 전시되고 착취당하기도 하지만 탄생을 허락한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 이 영화에서 거미는 인과율이다. 독일 민담에 처음 등장한 도플갱어는 소멸을 예고한다. 거미는 파멸당하고 어느 순간 거대화된다. 여자는 자신이 파멸시킨 그 자체가 되어 주인공을 어쩌면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다. 삶은 소멸로 향하는 필연적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 또한 필연인 것이다. 우는.
야 이거 대학원 뭐 그냥 리포트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리포트를 써야 된다면 여기에 이제 철학적인 경고 한 2문장 정도 갖다 주고 이제 혼돈과 질서 떡밥 좀 풀어주고 제목은 왜 원작대로 도플갱어가 아니라 에너미인가. 네. 요 얘기해주고 인간이 선천적으로 뭐 아마도 자기 자신이겠죠. 네. 왜 자기 자신과 적대하는가, 적대할 수밖에 없는가. 대체 어째서 존재는 존재 자체를 적대시하면 존재하는가 이런 식의 문장들 넣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우리가 갖춘 우주의 법칙을 강요하는 회피 불가능한 법칙이다. 여기서 우리는 드니 빌레브가 왜 보다 심화된 질문을 던지는 테드 창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컨택트를 선택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쓸 수.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은 작가론 한 편이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리고 이 플롯을 그대로 팬더님 있죠, 딴지일보 팬더님. 네. 이분한테 드리면 A4용지 10장짜리 원고 쓰는데 이분 3시간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만약에 말을 하려고 하면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문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소외와 고독을 이렇게 길게 나는 뭔가 우리 어떤 교수님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빨간 펜을 줄 것 같은 느낌이 첨삭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제가 방금 한 말 있죠. 네.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신빙성은 있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장담은 못하지. 제 나름대로는 만약에 제가 작품론을 써야 되면 정말로 이렇게 쓸 것 같아서 네네. 얼개를 잡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방식대로 쓴 글 있잖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읽을 가치가 있는 리포트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감독이 떡밥을 뿌리고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영화를 찍은 게 아니라 이 양반 지금 떡밥을 뿌려주는 게 영화의 목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거를?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 약간 그 관객으로 감독은 이럴 수 있는데 관객으로서 혹은 영화평론을 할 때 어떤 태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표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옛날에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에너미 또 해달라고 하시는 네. 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드네 빌레브의 한마디로 단언해서 드네 빌레브 스타일의 연출이 네. 제 기준에서는 식상하고 뻔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식상하고 뻔한데 말씀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떡밥이 회수됐고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어디가 식상하냐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너님 이 대표님은 이게 해석이 그렇게 쉽냐. 그리고 이게 우리는 모르는 뭐 영화과 나오거나 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되게 널리 퍼진 흔하디 흔한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뻔하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일단 그거예요.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님의 침묵 시를 밑줄 네. 쫙 긋고 님 하면 외우라 그래. 님이 뭡니까? 국가. 조국이지. 님은 같습니다. 님을 뺏겼잖아.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침탈. 그럼 이제 뭐를 줄을 긋고 그것이 뭐를 상징하고 그것을 어디에 배치하여 이 상징들을 조합해 보니 어떤 의미와 테마가 도출되더라라는 식의 예술적인 그 방법론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워왔죠. 그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보물찾기론이죠. 보물찾기. 기호학으로 우리는 보물찾기. 배웠으니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술이라는 건 언어화가 안 되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술을 다시 역으로 언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그건 이미 그거 자체로 완결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어떤 심상을 느끼는 거지 그걸 다시 뭔 소린지 모르겠어 언어화하는 건 그래서 평론가가 안타깝지만 창작자에 비해서 되게 뭔가 이렇게 좀 하다만 직업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이 아닌 이유가. 그렇죠. 한 발 항상 뒤처진달까?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거를 언어로 따라잡으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먼저 누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이미 먼저 다 고민해놨잖아요. 예술가는 무조건 투수예요. 예술가는 투수인데 그거를 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이제 평론가라는 거지. 근데 먼저 던지지 않으면 경기는 시작하지 않잖아. 투수가.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예술을 해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그럼 이제 수많은 책이 있어. 미학서적, 무슨 영화 분석, 뭐 미술학 분석, 사진학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책의 장담컨대 거의 90%가 현대사회와 살아가는 이런 것처럼 관심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시온님이 현대사를 살아가는 소야 고독 이 말할 때마다 웃으시는데 왜 웃긴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정말 딱 틀에 박힌 그 표현이라 지금 대표님 계속 한 가지 줄줄줄 나오잖아요. 우리가 딱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표현이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근데 웃겨. 왜 틀에 박혔을까? 이게 만병통치거든. 맞아.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해석한 책 관심법인 이유는 관심법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홍 작가님이 이거 방금 예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되어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잘 봐. 그럼 그 다음에 어쨌든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 위대한 예술가를 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했어. 근데 그건 다 관심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예술을 배운 학생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야. 그럼 예술의 방법을 가르쳐야 돼.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형용모습이 나와. 예술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예술의 방법이 있겠지. 예를 들어 미술로 치면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막 물건을 막 던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행위 예술하는 사람이 있잖아.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근데 그중에 그나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방금 대표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술은 가르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무술과 다르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있어. 무술은 목표가 명확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거고 사람의 신체의 동작은 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무술의 오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무도를 깨우치는 건 내공인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야. 님의 침묵처럼 어떤 상징을 던져놓고 그거를 이렇게 그 타임라인 안에서 조합해내면 시로 치면 전체 문단 안에 던져서 조합하고 소설이면 전체 몇백 페이지 안에 던져놓고 영화면 몇 시간 안에 던져놓아서 조합해놓으면 어떤 특정한 테마가 도출돼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고독이 도출되잖아.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수많은 영화로 어떤 그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영화의 예술적인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지만 학교에서 논리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믹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 중에 가장 유효한 건 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식을 가르쳐주고 요 방식을 그렇다고 해서 이 방식이 뭐 후지다거나 뭐 하찮은 방식이란 건 아니에요. 이걸 잘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면 어떤 그러니까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틀에 있다. 한 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그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잖아요. 배울 수 있는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그죠. 예를 들어 재즈에서 흔히 말하는 조성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음들의 향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굳이 그걸 어떠한 조성의 음악 이론을 끄집어내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해석은 아까도 후천적이라고 했잖아. 후발자란 말이야. 그건 해석이지. 근데 그걸 선제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 이미 잼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버린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해석을 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드네 빌레브 감독은 원래 출신 자체가 아카데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네 빌레브는 그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런 류의 언어 예술 그런 예술가라기보단 바로 아까 말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을 역산하여 그러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능하다라는 거죠. 역산해서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면 이게 일종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런 이상한 떡밥이라고도 맞으면 상징 체계들이 그렇게 무수히 돼 있고 이런 류의 영화는 실질적으로 60, 70년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유럽 영화에서 완성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니 빌레브 같은 영화가 취향에 맞으면 60, 70년대 영화를 보면 돼. 무슨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라든가 무슨 따르콥 이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멋있어. 따르콥스키라든가 앙겔로 플러스라든가 막 이거 줄줄줄 나와. 이름을 보자마자 유러피안이다. 그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따르콥스키 키에슬롭스키 앙겔로 플러스 그런 거 있잖아. 이 끝이 약간 동유럽스러운 성. 그렇죠? 왠지 있어 보이잖아. 이런 식의 사람들의 영화를 보면 돼요. 거기에 취향이. 바로 이런 느낌들의 영화들이 있고 근데 물론 그분들은 좀 더 우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 중에서 이제 공통된 메소드를 뽑아서 우리가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주로 이런 영화들을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드네 빌레브는 그거에 굉장히 능하고 그거를 굉장히 21세기에서도 촌스럽지 않게 왜냐면 이게 옛날 영화 스타일이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찍어놓으면 이게 유럽 영화 좀 보셨네. 그러니까 바로 있어 보이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약간 이게 영화 오타쿠 시네필이라고 불리는 영화 오타쿠라는 약간 폄훼를 받는단 말이야. 영화 뭐 옛날 유럽 좀 영화 봤어? 영화 좀 봤어? 아유 뭐 이게 옛날 영화 흉내내 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백에 뭐 이렇게 찍고 근데 이게 있어백이 그치. 근데도 그럴 듯하게 찍어내면 그 순간 몰입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듯하게 찍는 것 자체도 기술이고 그게 실력이지. 그죠. 그 실력 자체를 감상하는 것만 해도 또 감상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근데 좀 새 것 같아. 그치. 이 느낌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드네 빌레브가 그런 감독들이 아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처음에 탐닉하게 돼요. 영화를 배우다 보면 이게 되게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칸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야망이 있는 영화 지망생이라면 이런 스타일에 대한 탐닉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드네 빌레브가 21세기에 이런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스타일인데 굉장히 잘 해낸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나쁘게 표현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네. 이 영화는 과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과시적이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 이 영화에 동의를 안 하는 순간 할 수 있는 빈정거림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도덕적 가치 판단을 빼고 야심적이다, 과시적이다, 뭐 대충 그 정도로. 아니죠, 그냥 하나의 방법론이죠.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익숙한 영화에 흔히 있는 익숙한 방법론인 거죠. 어떠한 상징이 뭐라고. 왜 에반게리온 관련된 글 하나만 검색하면 줄줄줄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 방식에 굉장히 그 뭐랄까 수혜자라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영화라는 매체를 어찌 봐야 하나 이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질문입니다. 영화는 꼭 서사를 완결하고 어느 정도 친절해야 하는가? 사실 그래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죠. 예술에 있어서. 근데 이제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고 떡밥만 던지고 그냥 있어 보이면서 끝나는 영화가 사실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그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 몰입해서 재밌게 보는 것도 영화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는 사실 저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어요. 몰입도 실컷 했고 이것도 영화라는 매체의 가치라면 가치인데 그렇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일까 영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매조짐이 안 되면 뭔가 허무하고 매조지를 좀 해보자면 이제 역산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일단 첫 씬에서 엄마 맨 첫 점에 엄마 전화가 온단 말이야. 얘 뭐 너 뭐 그런 데서 살고 있니라는 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원형이 임산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주인공인지 배우 주인공인지 모르는 주인공이 섹스클럽에 간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명백히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면은 홍 작가님이 말한 대로 교수 주인공이 배우 주인공을 발견해서 서로가 서로를 욕망한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마지막 중간에 그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엄마로 나오죠. 엄마로 나오죠. 근데 이분 나이 드셔도 깜짝 놀랐어요. 역시 나의 주장이 맞아. 예쁜 사람은 늙어도 예뻐. 영원히 미인이야. 미남 미녀는 늙어도 미남 미녀야. 영원히 미인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못생기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홍 작가님 왜 그 얘기 안 해? 뭐 비주얼 깡패 얘기 왜 안 해? 본인 여기서 주장해야지. 뭐 깡패인 게 자랑입니까? 겸손하게 있겠습니다. 황마 내가 황마 진짜. 아니 뭐 비주얼 깡패로서 아니 왜 뭐 깡패가 뭐 자랑이라고. 속 터지는 걸 왜 굳이 물어봐. 대표님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할 때 일단 여러 가지 단서가 있어요. 거기가 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나는 봐요. 뭐냐면은 일단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블루베리 사놨던데 싫어한다 그러죠. 근데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건 배우인데 교수는 싫어해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면서 좋은 아파트에 존경받는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배우인데 삼류 배우야. 그러니까. 엑스트라만 하잖아.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야. 근데 교수는 존경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요.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인데 존경받는 직업이지. 그러면 두 개가 섞여 있어 지금. 그죠? 존경받는 직업인데 좋은 아파트에 살지는 않아 또 교수는. 근데 배우는 좋은 아파트에 살죠. 되게 좋은 아파트 살더라고요. 그죠? 섞여 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좋아한다와 좋아하지 않는다로 나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서를 느끼면 뭐냐면 애초에 이 도플갱어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 뭐냐면 이 처음에 헬렌이 얘기했던 당신 옛날에 바람 폈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바람 폈다라는 거가 교수 주인공으로 대변되는 그쪽 서사인 거야. 일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이게 뭐 자아분열하면 자아분열일 수도 있고. 자아분열일 수 있지만 하나의 리얼리즘한 서사로 보자면 굳이 보자면 혹은 그러니까 한 인간의 한쪽 면인 거지. 그죠?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면. 달의 이면처럼. 근데 그 여자가 지옥의 페미니스트가 몰랐던 이유는 내가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잘 속여왔다가 어느 순간 들켜서 이 모든 것이 쫑났다라는 나 유부남인 거 들켰어라는 걸로 쫑났다라는 건데 그리고 아내한테 들켰고 근데 아내한테 들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 있잖아. 사람이란 건 그렇잖아. 바람을 한번 폈는데 더 펴보고 싶잖아. 이 사람의 욕망인 거지. 재현 불가능한 욕망. 이 재현 불가능한 욕망을 그걸 단절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게. 죽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욕망을 단절해냈다는 걸 죽음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나는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상상력을 소거해버리는 거. 그거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는 욕망하는 상태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무언가를. 근데 그걸 내 손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지. 내 안에서 그녀와 그런 어떤 환타지, 섹스 환타지는 죽었어. 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서 없애버리고 본질의 내 아내에게 충실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거미에 대한 이제 메타포가 뭐가 있냐면
재밌는 게 그거예요. 거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밟기 전에 딱 끝나잖아. 네. 거미란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처음에 보면 욕망을 어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가해한 욕망 위험한 같은 느낌. 욕망이. 그렇죠. 위험한 욕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미가 패턴화된 삶의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지. 거미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미의 줄을 바운더리를 쳐서. 넘어가지 못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뒤덮기도 하고 한번.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맨 첫 씬의 도시의 그 장면을 보면요, 그 지상철 있잖아, 지상철, 네. 지상철 전철 있잖아요. 그 커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철이 위에 보면은 위에 전깃줄에 닿아 있어요. 거기서부터 카메라가 내려와서 전철이 가는데 그 위에 얼기설기 도시에 있는 전깃줄에 이 전철에 안테나가 붙어 있는 장면이 거미줄처럼 돼 있어. 그 컷이 있어. 즉 뭐냐면 이 사람의 패턴화된 삶이 있잖아. 매일매일 반복되잖아. 이게 거미줄인 거지. 이 거미줄의 바운더리 이상을 못 넘어가. 근데 거미는 그쪽 욕망인데 욕망은 이꼴 뭐냐? 사람 욕망을 가진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너머를 상상하기도 해. 그건 뭐야? 배우의 삶을 꿈꾸기도 하고 혹은 도플갱어를 만났다 쳐봅시다. 그러면 네. 이 도플갱어의 흉내를 내가지고 도플갱어의 아내인 그 삶을 그의 아내를 그의 여자를 탐해보고 싶기도 한 어떤 욕망인 거지. 그게 일종의 현실에서의 탈피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결국 그 탈피한다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지라. 그래서 마지막에 거미가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뭐냐면 욕망을 내가 삭제했어. 내가 욕망을 삭제했는데 나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이제 다시는 뭐 예를 들어 홍 작가가 나랑 뭐 이렇게 뭐 어디 룸사롱 가자 꼬셨는데 다시는 이제 룸사롱 안 가고 홍 작가랑 이제 안 사겨. 홍 작가 이제 전화번호 삭제하지 했어. 근데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대머리를 보고 아니 다른 친구가 야. 나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친구가 너 요새 뭐해 하더니 내가 좀 재밌는 거 하나 알았는데라고 하면 애써 삭제했는데 이쪽에서 삭제했는데 다른 쪽 때문에 확인이 되는 어떤 자기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열쇠로 인해서 자기는 이미 그 과거에 바람폈던 기억을 삭제했는데 열쇠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욕망이 이게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엔 그 열쇠를 그 경비가 나는 못 받았는데 혹시 받으셨으면 자기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나도 안 왔으니까 못 가나 보다라고 포기할 수 있잖아. 근데 알잖아. 나한테 왔거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잖아. 왜 예를 들어 야구를 평생 안 가던 사람도 공짜 야구 티켓이 오면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순간 마주하게 되는 헬렌과 마주하게 될 때 뭐겠어? 거미잖아. 거대한 거미. 그게 뭐냐면 또 벗어나려고? 그것도 있지. 그런 욕망도 있고 내 욕망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욕망의 크기기도 할 것이고. 다 삭제한 줄 알았는데 이미 비대해져 버린 욕망의 크기인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헬렌의 어떤 그 형상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어떤 형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타임라인을 도플갱어적 환타지로 풀면 그러니까 한 개인이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꾸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바람 피고 싶은 거야. 딴 여자랑 자보고 싶은데 애써서 그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우는 장면 있잖아. 그게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교차 편집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욕망이 끌어오르니까 막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금 애써 지우고 있어. 머릿속에서 뭐냐? 지옥의 페미니스트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 장면. 삭제가 됐어. 그리고 울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 남자가 너무나도 안 돼 보이는 드디어 정신 차리고 그래서 다시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줘볼까 하면서 용서를 해주는 어떤 신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타임라인을 연결하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떡밥과 뒤에 떡밥이 다 연결돼. 한꺼번에. 그거를 도플갱어적 환타지로 왜 환타지로 놨느냐.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영화는 공간의 예술이기도 하지만 타임라인의 예술이에요. 영화는 앉으면 무조건 영화 끝날 때까지 일단 90도가 앉아서 봐야 돼. 이 일직선의 시간 라인 안에서 보는데 즉 이게 비가역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 기술을 통해서 이 시간을 뒤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시간은 비가역적이지만 영화 속의 시간은 가역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옛날에 벌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래였고. 그래 그 콘텍스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영화적 시간을 뒤섞을 수 있는 그런 영화적 트릭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걸 통해서 도플갱어적인 환타지 같은 어떤 그런 환타지의 무드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한 남자의 욕망과 그 욕망 앞에서 막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무력해지는 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그냥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해석을 해봤고 대표님도 해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을 사실 평론가들은 말을 아끼는 게 왜냐하면 한 내년쯤에
드니 빌레브가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이상해지거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쪽으로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도 그것도 예술이 제안할 수 있는 한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꿈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마술적 리얼리즘을 원작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사실 꿈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것도 얘기해 줘야 돼. 뭐예요? 사실 이게 방금까지는 이제 영화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 방식이 이 영화를 완전한 세계라고 정의한 상태에서 어떤 네. 논리적인 어떤 귀결을 자꾸 찾아내려고 조합해낸 방식인데 자 이제 약간 창작자의 마음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특히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소재를 이렇게 설정을 사용하다 보면 네. 창작자가 마지막에 부딪히는 벽이 있어요. 현실로 어떻게 돌아와요? 그렇죠. 엔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예를 들어 아까 이베리아 반도가 떨어져 갔다. 아니 뭐 세상에 그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갑자기 눈이 멀었다. 네.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눈 뜨면서 끝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눈을 멀었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 네. 그거는 작가의 상상력을 넘어가는 거. 왜냐면 만약에 그 왜를 하는 순간 환타지가 돼버린 거. 진짜 그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환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인과에 집착하면 마술적 사실주의가 아니라 그치. SF죠. SF가 되는 거죠. 네. 판타지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인과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 뭐가 되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내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눈을 떴다. 거미가 눈앞에 나타났다. 아니 갑자기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을 죽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제일 후진 방식이 악시발 꿈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렇게 꿈하면은 그 여태까지 봐왔던 그 관객의 경험을 무효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원래는 나쁜 결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못 쓰게 해요. 옛날에 로스트 드라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미드 안 하게 로스트. 한단 말이야. 자, 이연세의 아마겟돈. 로스트 몇 년 동안. 그래서 아카데믹한 방식으로는 그거를 원래 V. 금기시하는 방식이긴 해요. 후지다 이거지. 나빠, 진짜. 왜냐면 아니 후진 게 아니라 그거는 대표님 후지고 말고가 문제야. 그건 도덕적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영화적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했으면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라고 하면 그건 사기거든. 짠 아니거든. 그러면은 여태까지 나의 게임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엿을 매기는 거니까 사람 마음이 허탈해지고 그래서 안 좋은 결말이고 당연히 욕을 먹어도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다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진짜 안 떡밥을 됐겠어. 회수할 수가 없으면 내 손에 벗어나서 이 떡밥을 회수할 아이디어가 없으면 작작 쳐버렸어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출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눈을 떴다 아니면은 아예 그 재즈의 임프로바이제이션처럼 우주로 가는 거야. 에반게리온처럼 그냥 가버렸. 다 죽었어. 전 세계가 다 죽고 우리 둘만 남았어. 자 이제 우리는 아담과 이브야. 그냥 끝. 이렇게 갑자기 끝 이래버리잖아요. 죽어버려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마지막에 결국 그럼 보고 있거든요. 거미떡밥 봤잖아. 거미가 뭔가 욕망을 상징하는 것만 같잖아. 그 욕망을 마주한 그 눈앞에 거미를 확 보이는 그런 엔딩. 그래서 꿈에서 걔 아이고 머니나 하면서 확 끝나네. 바로 요게 되게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내가 이런 설정을 깔면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결국 99%의 사람들이 이런 결말로 가게 돼 있어. 이거는 그냥 어떤 상징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일단 기술적인 거야. 일단 감독이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거 탈출법 중에 고르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난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이게 꿈에서도 왜 이렇게 엇갈려서 천장을 걸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나신의 여자가 얼굴이 거미인 뭐 이런 꿈도 꾸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거미떡밥을 그렇게 던졌는데 헬렌이 이렇게 안 들어 방에 갔더니 강철 여인이 있고 이러면 이상할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 떡밥을 던졌으면 그걸 그게 이제 회수를 해야지. 탈출용 캡슐인데 그 미리 부품 사다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거미 띡 나오고 끝나는 그런 탁 끝나버리는 그 느낌이 이게 지금 영화가 되게 비싼 배우와 되게 좋은 미술과 되게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그럴듯한 그림으로 돼서 그렇지 이 방식은요 굉장히 안 이쁘고 굉장히 후진 배우가 아마추어 배우가 굉장히 조악한 화질로 독립영화라면 굉장히 재현된 수많은 영화과 학부생들의 그 워크샵 필름의 엔딩과 똑같아요. 거기 지금도 졸업영화제 가서 보면 절반 이상이 이렇게 끝나요. 왜? 회수가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 대표님 말씀에 또 한 가지 첨언하면 자 어떤 미술작품 그림이라고 치면 그림의 주제는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다루는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풍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리면
테크닉 자체가 너무 훌륭하면 그림의 주제나 대상이 뻔해도 감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빠져들게 하면 얘기했잖아. 뭐가 됐든 아주 허접한 그냥 멜로물이야.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이 암으로 죽어. 너무 뻔해. 암으로 죽어. 병도 후져. 새로운 병도 아니고 새로 발견된 병도 아니고 암이래. 백혈병이고. 백혈병이고 쟨 신장이 아파 죽는데 왜 저렇게 피부가 탱탱하고 고와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도 남매야? 자, 그것도 미덕이지만 잘 그런데도 만드는 잘 것도 만들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만든 건 그 자체로 미덕이고 그럼요.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서 거기서 돈과 실력이 빠지면 돈과 테크닉이 빠지면 별것 아니라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사실이다. 그 두 개를 그 두 개에서 균형을 잡아서 약간 생각을 해야 된다. 오케이. 너무 정색을 해서 이 영화가 물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던져준 떡밥 안에서의 닫혀진 세계에서만 해석을 해도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그 외에 제가 이제 왜 이 창작자의 마음을 얘기했냐면 창작자가 하다가 안 돼서 약간 빠져나간 떡밥도 있거든요. 나는 나간다. 난 나간다 모르겠다 얘라 모르겠다 던진 떡밥이 약간 던졌다기보단 탈출구로서 나중에 존재하는 거야. 이 근데 사람이 나중에 특별히 개발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돼. 그거는 맥거핀이었습니다. 이러면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창작자의 약간 우회로인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럼 창작자가 도망가려고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괜히 진지하게 접근해서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창작자와 창작품은 별개라고. 심지어 창작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다고 해도 그렇게 읽히면 당신에게 그렇게 유효하게 읽힌 거예요. 그거는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또 반대로 진지하게 읽었는데 그렇게 안 읽고 약간 시니컬하게 그거는 이렇게 창작자들이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 거기에도 너무 또 정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야 지금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이것도 좀 너무 과몰입이고 또 저쪽에 시니컬하게 뭐야 그렇게 또 정색하고 그렇게 읽고 그러니까 창작자가 도망가고 이것도 좀 너무 과한 시니컬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아요와 나빠요 사이에 따봉과 반따봉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2부에서 할 보안관에서 나온 대사. 세상은 흑과 백이 아니야. 적당히 회색이야. 회색이야. 말하자면 회색 정도? 회색이랄까? 조진웅 씨 연기 잘합니다. 회색이다. 자, 영화 평은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음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카리오처럼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길어. 괜찮아. 좋았다 하면 되지. 진짜 좋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찡찡하는 그걸로 왜 근데 고음의 나바라가 자꾸 울리는데. 데니 빌레브 감독이 단조로운 음악을 단조롭게 쓰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톤을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을 자꾸 쓰면서. 그거는 역시 테크닉이 좋은 감독인 거 히치콕이 약간 사이코 음악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맞고 이렇게 자꾸 쪼이는 거 있잖아요. 왜 찡찡찡찡 하는 그게. 근데 이제 현대 좋더라고요. 영화적인 거에서 이제 현대 음악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가미됐죠. 이제 원래 옛날에는 고음의 나바라. 이런 방식이 옛날 고전적 헐리우드에서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들이 많이 이제 했었는데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제 현대 음악가들이 많이 참가했었어요. 어떤 그 필립 글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이런 류의 성향들의 음악들이 좀 더 무드를 이런 무드를 그런 특히 그 아까 말씀한 히치콕의 사이코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빰빰빰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현대 음악적인 영향 하에서 고전주의와 현대 음악을 다 영향하에서 온 건데 그것이 굉장히 이 영화가 심플하다 보니까 그걸 좀 풍성하게 하면 안 되니까 미니멀하게 계속해서 쪼여가지고 같은 게 계속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나오죠. 좋았었어요. 그런 영향이 역시나 있는 거죠. 무릎 꿇고 상찬할 것이냐 아니면 막 비하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믿는 듯한 그런 태도가 세상에 굉장히 흔한데 회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테고리 구분을 해서 드라이하게 이 영화는 어느 정도고 이 정도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번 1부 방송을 끝내면 좋은데 우리가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나 솔직히 말하면 영화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리얼. 이게 이 영화를 에너미를 레퍼런스로 삼은 부분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 여기서 그 대사 하고 싶어. 여기서 그게 왜 나와? 아니 진짜로 난 그렇게 느꼈어요. 리얼 얘기 저번에 했는데 왜 에너미는 있어 보이고 실제로 두 작품 비교가 안 되잖아. 여기서 걔 얘기가 왜 나와? 나 이 간극이란 무엇일까? 바지에 똥 싸는데 애써 다 버리고 새 옷 입고 왔는데 자꾸 그 얘기를 왜 해? 냄새나? 아니 리얼의 에너미를 참고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요. 제 말은. 근데 이것도 관심법이긴 한데
왠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도플갱어에 대한 설정 때문에 그런 추만 랩 거기서 삼플갱어잖아. 트리플갱어잖아. 도플갱어 이렇게 그런 다른 영화들을 이렇게 무드라든가 아 이런 영화는 또 이런 무드로 찍었구나라는 걸 많이 레퍼런스를 참조했겠죠. 뭐 크로스 체크했겠지. 그래서 이제 리얼을 보면 만약에 에너미를 참조했다고 치면 네. 참조를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이해가 만료된 걸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에너비의 말 그대로 그 톤의 매너랄까 그런 방식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근데 또 영화보다도 그냥 단순해요. 리얼이랑 에너미랑 지금 얘기하니까 굳이 얘기해보자면 리얼이 얘기가 훨씬 길고 복잡해. 이게 핵심이야. 난 다시 이 말 하고 싶어. 거기서 걔가 왜 나와? 지금? 나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떻게 너무 많아. 이 얘기는 에너미는 복잡한 듯 보여도 너무 심플하고 짧아요. 얘기가. 맞아.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도 단촐해. 단촐해요. 근데 리얼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거기 거기다 나오는 심지어는 조직이 몇 개지?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잖아. 인과율을 말하려는 순간 영화가 이게 산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인과율을 거기에 대입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리얼은. 왜 닮아가고 싶은지 닮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도 본인이 주구장창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회수 못한 게 뭐냐면 그 다 죽어가는 백만장자의 영혼 몸속으로 들어간 영혼 이 설정은 줍지를 못했어. 아 그래서 에너미에서 마지막 거미 등장에 해당하는 네. 바로 그 탈출구가 춤씬인가? 아니 리얼에서는 마지막에 그 초사 여인. 그렇죠. 매트릭스죠. 춤추는 그거. 그렇게 안 하면 탈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우리 또 두 가지의 다른 탈출법을 이런 식으로 모든 창작자들은 어쨌든 것이죠. 엔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탈출신도 리얼은 또 비싸게 찍었어. 아 근데 난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리얼의 그 마지막 그 춤씬은 네. 그 춤씬이었다면 진짜 이 영화는 3류인데 그 춤씬이 구원했다 이 영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방송도 할 수 있었죠. 그럼요. 근데 사실 그 춤씬 또 보고 싶다. 그것만 보면 재미없어. 영화를 다 보고 그거 봐야 돼. 그 영화를 다 본 기억이 있으니까. 앞에를 아니야. 앞에를 또 봐야 돼. 참아낸 내 그렇죠. 육신의 어떤 흔적이 있어야 돼. 그래요. 그래야지. 2시간을 또 봐? 동공이 열리고 동공이 열리고 모공이 열리면서 마지막 춤씬을 봤을 때 그 환희. 근데 영화적 쾌감. 그게 시네마지 뭐야 그게. 마지막에 춤씬 볼 때 있죠. 이 대사를 또 해야 여기서 제가 왜 나와? 아니야. 마지막에 춤이 시작될 때 그 감격스러운 거죠. 보상받는 느낌. 그러니까 그걸 다 봐야 돼. 그게 시네마라니까. 보고 싶으면 앞에 확실히 생각해보니까 에너미의 마지막 그 거미 씨는 그렇게 감격스러운 보상받는 느낌은 없었어요. 놀라움이죠 그건. 뭐 이분도 그렇게 하면 이제 거미와 이제 라라랜드 추면 되는 거지. 거미와 라라랜드 추면서 이제 좋습니다. 어느 발을 잡아야 되나 하면서. 근데 이제 좋은 예술가는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알고 어디서 지를 줄 안다는데 적어도 나는 그런 의미에서 둘 다 괜찮았다. 리얼도 괜찮았다. 여기서 에너미는 안 지르면 이 영화는 그대로 망한다. 에너미는 절제 차원에서 그 다음에 리얼은 폭주 차원에서 이왕 여기까지 온 마당에. 왜냐면은 무관심에 묻혀버린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는 어쨌든 터뜨렸다니까. 회자가 계속 근데 되잖아요. 사실 망할 거면 이렇게 시끄럽게 망해야 돼요. 그 요즘 쇼미더머니 보면 나오는 표현 찢었다니까 영화가. 찢어버렸다니까 영화를. 좋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에는 한국 영화 그리고 우리가 알탕 영화라고 요새 불리는 그런 어떤 조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자 영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너미 이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